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7강 원의 내정 간섭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고려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린트는 37번이고요. 교과서는 126에서 12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이 흐름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도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려가 누구와 전쟁을 했죠? 네, 몽골, 원나라랑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고려와 이 몽골의 전쟁, 고려의 대몽항쟁이었어요. 그럼 고려가 왜 이 몽골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 고려의 대몽항쟁의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봤죠. 당시 고려를 이끌고 있던 지배층은 누구였어요? 네, 무신 정권이었어요. 그죠? 그 무신 정권 중에서도 누가 지배자로 있던 거였어요? 무신 정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초창기에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 그리고 안정기. 안정기는 누구 때부터 시작돼요? 네, 최충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씨 정권이라고 불렀어. 그 최씨 무신 정권 때 이제 고려가 몽골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 배경에서 강동성 전투라든가 몽골 사신 저고요, 피살 사건 등을 공부했고, 그 전개 과정에서 이제 고려 최씨 정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몽골과 싸우겠다. 근데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정면 승부는 상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약점. 얘들은 유목민족이라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얘들이 건너올 수 없는 섬. 강화도로 옮기자.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몽골과 싸운 거는 고려의 하층민, 그 중에서도 천민, 그러니까 부곡민, 차별받는 양인 부곡민, 천민 노비들이 많이 싸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용인에서 부곡민들이, 처인 부곡에서 부곡민들이 항쟁했던 처임성 전투, 그리고 충주에서 노비들이 싸웠던 충주성 전투, 이렇게 두 가지. 다만 공통점은 지휘관이 김윤우라고 하는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로만 이야기하면 결국 고려는 몽골, 이 원나라, 원제국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31년부터 1270년까지 40년간 8번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끈질기게 항전했지만 결국엔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조정 내부에서도 몽골과 화의를 하자. 근데 이거 이제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몽골과 화해한다는 건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화해 안 돼! 버틴겼지만 결국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고 고려랑 몽골의 화해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그 원종과 쿠빌라이의 약간 브로맨스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이 몽골과 고려의 화해에 반대했던 게 최씨 정권의 사변 집단이었던 삼별초였죠. 그죠? 삼별초가 어디에서 어디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섬만 골라 움직였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항전했지만 결국 고려 조정과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결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고려는 완전 망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고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고려는 이 고려라고 하는 국가, 고려 왕조, 고려의 그런 정체성은 유지했어요. 고려라는 국가는. 다만 몽골에게 어쨌건 항복을 했으니까 몽골에게 뭘 받을까 이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은 유지하되 국가는 유지하지만 항복한 대가로 내정 간섭을 받는 좀 그런 기묘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이번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당장은 고려가 굉장히 아쉬우니까 일단 우리 고려라는 나라만 보장해 주시면은 당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나라가 지금 한 나라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지? 간섭받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고려에서 여러분들 큰 변화가 있겠죠. 고려는 이제 완전한 자주국가가 아니라 누구의 간섭을 받네? 몽골이 만든, 이제부터 원나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 원제국의 간섭을 받는 약간 속국처럼 된 거란 말이야. 당연히 고려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죠. 그죠? 어쨌건 한 나라, 이게 몽골, 원나라가 갑이면 고려는 을이 된 거란 말이야. 갑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고, 당연히 고려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갑질 당하기 싫다. 이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내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흐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번 시간엔 두 가지 내용을 배울 거야. 하나, 프린트에 나오죠. 두 개의 표가 나오죠. 제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의 내정 간섭. 이제 고려가 그 항쟁을 끝내고
그 원나라에게 머리를 숙였잖아. 그 이후에 이 원이 고려의 내정간섭을 하면서 이 원의 내정간섭으로 고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극복이가 그런 원간섭을 통한 그런 부정적인 변화 있잖아. 그런 원의 간섭을 끊어버리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을 공부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봅시다. 원의 내정간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잠깐 이제 그 표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랑 고려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과 고려. 자, 고려가 원나라에게 바란 건 뭐였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를 유지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원나라 어떻게 했죠? 들어줍니다. 그래, 우린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 고려라고 하는 국가와 고려 왕조는 그대로 유지해주겠다. 이거 사실 되게 큰 혜택이었어요. 원래 몽골은 자기에게 대항한 나라 중에서 그 나라의 국가랑 왕조를 유지해준 건 고려밖에 없어. 특별 대우를 해준 거야, 여러분들. 다만 그 대가로 원나라가 여러분 국제관계 공짜는 없어요. 너희 고려라는 국가랑 왕조를 유지해준 대신에 이제부터 너희 고려 왕은 우리 원나라 황제 사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 왕실 용어로요, 황제의 사위, 왕의 사위를 뭐라 부르냐면은 부마라 불러요. 부마. 이제 너희 고려는 우리 원나라의 사위 국가다. 너희 고려 왕은 우리 원나라 황제의 사위다. 라고 해서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부마국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제후국이 된 거죠. 속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속국. 부하가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마국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면은 사위가 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제 여러분, 고려의 왕은요, 여기 이제 원나라랑 고려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면, 고려에 그 왕자가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이제 왕이 될 고려의 왕자, 고려의 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고려의 태자는 반드시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혼처가 정해져 있어. 맞지? 방금 말했죠? 고려의 왕은 누구의 사위? 원나라 황제의 사위야. 사위라는 건 뭐예요? 그죠?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려의 다음 왕이 될 고려의 태자는, 고려의 왕자는 반드시 원나라 공주랑 혼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왕자는요, 태자로 딱 임명이 되잖아?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태자로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바로 원나라로 가야 돼요. 아니다, 말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왕자는 일단 어린 시절부터 바로 원나라로 가야 돼. 바로 원나라로 가서 원나라식으로, 원나라 문화대로, 원나라의 옷을 입고 원나라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원나라식으로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 그리고 원나라 황제가 이 새끼 싹수가 보이는데 너 잘할 수 있겠어? 하고 허락해주면 그때 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태자로 딱 임명이 되면은 원나라 이제 황제가 자기 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결혼해라 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해줍니다. 그럼 이제 고려의 왕자는 원나라 공주랑 혼인을 하고 다음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려 본토에서 왕이 죽으면 이제 결혼한 원나라 공주랑 함께 고려 본토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 고려의 왕자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원나라 땅으로 건너가서 원나라식으로 입고 먹고 교육을 받고 원나라 황제에게 계속 굽신거리다가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된 다음에야 고려로 돌아와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미 거의 뭐예요? 사실상 거의 원나라의 신하로 이미 교육을 받고 고려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려가 완전 원나라의 그런 사위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원나라 황제는 장인어른, 고려 왕은 사위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과 사위가 맞먹을 수 있나요? 사위가 장인어른 술이나 한잔 사줘. 이렇게 반말하고 할 수 없죠? 아이고, 장인어르신이. 하고 어쩌면 고개를 숙여야 한단 말이야. 이제 원나라가 말합니다. 너희 고려는 우리 사위의 국가다. 어디 사위가 건방지게 장인과 맞먹으려 드느냐? 격식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대 국가잖아. 이런 거죠. 너희 왕이 쓰는 용어와 우리 원나라 황제가 쓰는 용어를 똑같이 쓰는 건 어디 사위가 건방지게 장인과 맞먹으려 드 너희 고려 왕은 우리 원나라 황제가 쓰는 그런 왕실 용어나 예법보다 한 단계 낮은 거를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이 되는 거야. 괜히 사위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 왕실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왕실 용어라든가 뭐 고려의 관제 이런 우리의 그런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단계 다운되는 거야.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자주성이 회분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옛날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 사례도 다 공부해야 됐어요. 근데 이건 지금은 그런 웰플 전혀 없어. 그냥 말로만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왕을 뭐라 부르냐. 우리 고려 여러분 초반에 고려 초기에 육두품과 호족 지배기 때 세 명의 왕을 공부했어. 기억나요? 태조, 광종, 성종. 그때만 해도 왕을 이런 식으로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불렀죠. 그죠? 이게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왕을 나타내는. 근데 이때부터 그렇게 못 불러. 왕을 뭐라 부르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왕을 항상 충땡왕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이 충,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네, 원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야. 여러분, 왕은요, 충성을 받으면 받는 존재지 절대로 누군가에 충성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왕은 1인지상, 만인지 1인, 왜 기억나네. 그 지존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의 명칭이 뭐야? 충이라는 거야. 너희의 왕은 우리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충열왕, 충선왕, 충수광 뭐 이런 식으로 충 무슨 왕이라고 불렀어요. 고려 황제를. 아니 고려 왕을. 그러니까 되게 쪽팔린 거죠 사실. 거기다가 왕자를 원래는 태자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자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왕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이 뭐 짐이라 불렀으면 짐이 명하노니 이것도 짐이라고 못해. 뭐 고가 명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고려의 그 관청도 있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런 거는 뭐라 불렀냐? 첨의부, 육부는 사사, 중추원은 밀직사 뭐 이런 식으로 고려의 그 왕실의 전통적인 예법, 용어와 고려의 관청들의 명칭을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여러분들. 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사극 보실 때 우리나라 사극에서요 삼국시대나 고려 초반 때만 해도 왕자를 태자전하 그리고 이제 왕한테도 폐하라는 말을 쓰는데 조선시대부터 이게 우리가 완전 중국의 이제 신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태자라고 안 해. 세자저하. 그 왕을 부를 때도 폐하라고 안 하고 전하라 불러요. 이게 등급이 낮은 용어야. 태자, 세자, 폐하, 전하. 그러니까 등급이 낮춰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중국한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사위가 되면서 우리 고려의 그런 자조성이 훼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개념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일단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고려는 원나라 황제의 사위야. 당연히 원나라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게 됩니다.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갑질을. 국가를 유지하는 대신에 갑질 당합니다. 어떤 갑질 당하느냐? 일단 원나라가 고려에 갑질을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느냐? 자,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니, 얘들아? 정동행성이라고 나와 있죠. 정동행성. 이게 뭐냐면 정복한다. 어디를? 동쪽을 정복하는 행성. 기구라는 거예요. 정동행성. 이게 원래 뭐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면 뭐 전쟁을 위한 기구 같죠? 맞아요. 전쟁을 위한 기구입니다. 여러분 동쪽을 정벌하는데 얘들아 이거 안 적어도 돼. 봐봐. 동쪽이 어딜까? 여기 원나라가 있고요. 여기 고려가 있어요. 원나라랑 고려를 기준으로 동쪽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동쪽이 여기잖아.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섬나라 일본이 있죠. 원나라 여러분 몽골 애들은 전 세계 모두를 정복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고려를 정복했으니까 어디로 가자? 일본도 정복하러 가자 라고 했는데 일본은 완전 섬나라잖아. 어디를 건너야 돼? 바다를 건너야 돼. 근데 말했죠. 고려가 원나라를 상대로 버틸 수 있던 이유. 강화도로 천도해서 그래. 얘들은 땅에서 유목민족이잖아. 육지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어디만 가면 바보가 돼요. 바다만 가면 바보가 되잖아. 바다를 건널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하고 싶은데 바다를 못 건너잖아. 그래서 누구를 이용했을까? 고려한테 말하는 거야. 사위, 아유, 이 장인이 소원이 하나 있어. 아예 장인어른 뭐예요? 아이, 내가 말이야, 이 바다 건너 일본을 정복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우리가 배를 만들 줄 몰라. 사위는, 배를 잘 만들잖아. 우리, 원나라 군대가 일본을 정복하러 갈 때 필요한 수군, 배들을 너희 고려가 장만하도록 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어디를 정복하기 위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려에 만든 기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려가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봐요. 생각해봐. 원나라 원정군 규모가 수만 명이거든? 그 수만 명이 입고 먹고 생활할 모든 군량이라든가 다 장만하고 그 수만 명을 일본까지 실어 나를 배야. 거기다가 그냥 배가 아니잖아. 뭐야? 일본 애들이 배가 오면은 어서오세요 이래요? 일본도 배가 상륙 못하게 막 싸울 거 아니야. 그 일본의 방어를 뚫고 일본에 상륙해야 되는 전투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40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온 나라가 만신창인데 원나라 원정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정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일본 입장에선 정말 천만다행으로 실패합니다. 일본이 잘 써서가 아니야. 이때 이 상륙군이 일본에 상륙했으면 일본 멸망했어요. 근데 이 배가 막 일본을 건너가는데
진짜 이게 하늘의 장난이지 뭔지 이 배가 건너갈 때마다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바다에서 이 원나라 원정군과 고려 수군이 다 괴멸당해요. 태풍을 맞아서. 이게 총 원나라가 원정을 2번인가 3번 가는데 이때마다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상륙도 못하고 태풍에 의해서 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태풍이 나라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거는 신이 보낸 바람이다. 신의 국가인 우리 일본을 신께서 보호하사 신의 바람을 보내주셨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신풍, 가미가제라 불러요. 가미가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일본이 미국이랑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도 가미가제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막 그 전투기 자폭 특공대 보내서 가미가제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동행성,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일본 정벌은 실패했죠. 그죠? 그럼 이거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안 사라집니다.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들었고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동행성은 그대로 고려에 남아있어요. 뭘 위해서? 고려의 본격적인 이제 내정 간섭 기구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벌 기구가 아니라 무슨 기구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구로 남아있게 됩니다. 일본 정벌을 위한 임시기구에서 내정간섭기구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고려는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 고려의 지배층은 누구였느냐? 이전까지만 해도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였죠? 최씨 정권으로 대표되는 이름하여 무신정권이었죠. 그죠? 문벌귀족 때려잡은 무신정권. 근데 그 무신정권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래, 원나라에서 싹 다 쓸려갔잖아. 그지? 무신정권 쓸려갔어. 그럼 이제 고려의 지배층은 누가 됐을까? 이때는 여러분들 누가 고려의 지배층이었느냐? 원나라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원나라의 딸랑이들 있죠? 걔들이 고려의 지배층이 됐어. 이게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그죠? 일본에게 잘 보이는 친일파들이었죠? 똑같아. 원파. 원나라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거 상관 안 하고 그죠? 원나라의 딸랑딸랑 원나라 딸랑이들이 고려의 정권을 잡습니다. 얘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권문회족이라 그래.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권문회족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권문회족. 이 권문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무신정권에 이어서 이 권문회족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는데 권문회족. 이 권문회족은 여러분들 출신이 어떠냐? 어떨까요? 여러분 문벌귀족 같은 경우야 굉장히 그 집안 대대로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이고 무신정권은 말 그대로 무신들이었어. 그럼 권문회족은 누구였을까? 방금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하겠어요? 누구에게 딸랑딸랑? 원나라에게 딸랑딸랑. 이 권문회족은 다 이 친원적 성향을 가진 친원파, 친원 세력이었어요. 친원.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기존처럼 귀족 집안, 고려의 전통적인 귀족 집안의 사람들도 있어요. 고려의 전통적인 귀족 사람들이 원나라 만세 이런 사람도 있고 천민 노비들 중에서도 원나라에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그 천민 출신으로 이제 원나라랑 전쟁하다가 원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원나라로 끌려간 거야. 그런 다음에 원나라 말을 익혔어. 근데 이제 원나라가 고려의 지배자가 된 거잖아. 근데 이제 고려인들 중에서 원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잖아. 중간에서 통역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포로로 끌고 갔던 얘를 야, 너 우리 이제 고려랑 그 이것저것 교섭해야 되는데 네가 통역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민 출신 중에서도 이제 원나라에게 잘 보였. 뭐 좀 원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원나라에 잘 보여가지고 지배층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지배층이랑은 달라. 굉장히 다양한 신분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민, 노비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다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굉장히 다양한 그 신분과 계층이지만 얘들의 공통점. 누구에게 잘 보이는 애들? 원나라에게 잘 보이는 원나라의 딸랑이들. 천민 노비들 중에서도 원나라 말을 잘한다거나 원나라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원나라가 야 그래 네가 여기 지배자 해라 이런 식으로 원나라에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여러분 내가 이게 왜 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출신 성분 특히 천민 노비들 출신 중에서도 원나라 말을 잘해서 원나라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배층이 된 경우가 많다 그랬죠. 얘들이 똑똑할까 멍청할까? 그죠? 여러분 여기 권문회족은 무언가 막 좀 학식이 뛰어나다거나 뭐 전쟁을 잘한다거나 본인들의 능력으로 지배층이 된 게 아니야. 그냥 속된 말로 빠가살인데 원나라의 비위를 잘 맞춰서 지배층이 된 경우가 많단 말이야. 당연히 얘들이 여러분들 얘들이 정치적으로
막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붙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등용될 수 있을까요? 등용 안 돼. 얘들은 말했잖아. 멍청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출세를 하느냐. 한 번 그 집안에 고위관리가 나오면 그 자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고위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음서. 그 얘들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은 또 정방 기억나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치? 최시정권 때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하기 위해 자기 집안에 만든 기구였죠? 그게 여기 왜 나와, 쌤? 이거 건문회족인데? 여러분, 만든 건 최우지만 건문회족은 이 정방을 없애지 않았어. 딱 보더니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제 우리가 갖다 쓰자 이래가지고 최우가 만든 정방을 그대로 건문회족에 갖다 씁니다. 뭘 위해서? 관리들의 인사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행사해야 되는 관리 인사권을 건문회족이 여기서 이제 넌 국방부 장관, 난 외교부 장관, 넌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서를 통해 공부하지 않고서 관직에 진출하고서 정방을 통해 자기들끼리 국가의 관직을 나눠먹는 거야. 벌써부터 뭔가 개썩은 내가 풀풀 나죠?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원나라에게 빌붙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벌이는데 경제 얘들은 대농장이라는 거를 소유합니다. 대농장. 이 용어도 잘 기억해두세요. 대농장. 이게 뭐냐면 그냥 농장이 아니라 대농장이야. 여러분 얘들은 땅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부터 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야. 멀쩡한 백성들의 땅을 마구잡이로 빼앗아요. 그냥 나가 이 새끼들아 이러고 백성들의 그 멀쩡한 땅을 다 뺐고요. 여러분들 땅이 얼마나 넓냐면 당시 역사서에 나온 얘기야. 얘들이 땅의 경계를 정할 때 우리 보통 우리가 땅이 있다고 치면은 누가 땅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 뭐라 말해요? 한 50평 있어요? 100평 있어요? 평수로 말하죠. 얘들은 스케일이 달라. 저 산부터 저 산까지, 저 강부터 저 산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딱 눈에 보이는 산과 강을 경계로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 산부터 저기 저 산까지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독점하고요. 물론 그 땅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겠죠. 멀쩡한 사람들 거 다 뺏은 다음에 땅을 만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 그리고 땅이 지금 엄청나게 넓죠. 수만 평이란 말이야, 얘들아. 산과 강을 경계할 정도로. 그럼 그 넓은 땅을 이 건문세족이 자기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땅을 빼앗은 그 백성들이죠. 자기가 땅을 빼앗아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엉엉 울고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멀쩡한 백성들을. 그리고 더 심지어 백성들은 자유민이니까 반항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말 잘 듣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백성을 노비로도 만듭니다. 멀쩡한 백성들의 땅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그 멀쩡한 백성을 자기 개인 소유의 노비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기 땅을 농사짓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개생양아치죠, 여러분들. 진짜 고려사회의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는 정말 적폐 중에 적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그 건문세족은 친일파 같은 존재라고 하시면 돼요. 고려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지배층이니까 나라가 잘 굴러가겠니? 얘들은 고려의 운명에 관심이 없어. 고려가 망하건 말건 원나라에게 딸랑딸랑거려서 자기들의 배만 두둑히 불리는데 정치,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역대 최악의 지배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지배층이 등장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경제. 자,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지만 뭐가 유행해요? 건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어마어마한 대농장이 유행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멀쩡한 백성들 노비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 일단 봐봐. 멀쩡한 백성들이 노비가 되고요. 세금도 안 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뭐가 줄어들까? 당연히 여러분 걷는 세금이 줄겠죠. 얘들은 말했잖아. 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세금을 안 내. 거기다가 멀쩡한 백성들 노비로 만들어. 노비는 뭘 안 내죠? 세금을 안 내잖아. 노비는 말하는 짐승 가축 개인의 소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도 사라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사라지는 거야. 국가 재정이 확 쪼그라듭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가 재정도 약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악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원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엄청 삥을 많이 뜯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나라에 바치는 걸 곡물이라 그러는데
원나라가 굉장히 많은 걸 뜯어갔지만 특히 원나라가 고려한테 많이 들어간 게 고려에 나오는 그 특산물 중에서 제일 욕심을 낸 게 뭐냐면 고려의 이글, 매예요, 매. 고려 매가 알아주거든요. 해동 매 해가지고. 기억나요? 최충원이랑 이의민, 최충원이 이의민에게 반란 일으킨 계기도 이의민의 아들이 최충원 동생의 매를 빼앗아간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당시 매는 지배층의 사치품 국가품이었어. 사냥할 때 꼭 필요하거든. 고려의 매가 지금도 알아줘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매를 잡아와라 시켜. 그래서 고려 이 몽골에게 바칠 매를 잡기 위한 전문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응방이라 그래요. 응방. 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이 매를 누가 잡을까? 이 검문세족들이 자기들 직접 막 들판 떠다니면서 우리 몽골 나리께 바쳐야 되고 매를 사냥할까요? 아니죠. 멀쩡한 백성들 잡아다가 매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야. 나으리 저 농사 안 지으면 저희 집안 다 굶어 죽는데 다 필요 없고 오늘 저녁까지 매 10마리 안 잡으면 집에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멀쩡한 백성들을 산과 들로 보내서 매를 잡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매 잡기가 쉬워요? 야 매가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실제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건데 멀쩡한 백성들을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매를 잡아오게 시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산과 들을 떠돌아가지고 겨우겨우 매를 잡았어. 그리고 터덜터덜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농사를 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매만 탐낸 게 아니라 물건만 탐낸 게 아니야. 몽골 애들이 고려 여자들을 엄청 탐내요. 이게 몽골 애들한테 소문이 퍼진 거야. 야, 고려 여자들이 진짜 똑똑하고 이쁘고 섹시하고 매력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고려 여자들이 이쁘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자를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몽골로 바치는 여자를 공여라 그래요. 공여.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야.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식을 이 이영만리 오랑캐 땅에 보내고 싶겠어요? 한 번 가는 순간 평생 이제 죽어야지 못 만나는데. 그래서 이때 고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한 여자 안 잡아가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시키는 거야. 몽골에 끌려가기 딸 자식을 이제 몽골에 보내기 싫으니까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 조혼이 이때부터 유행을 합니다. 조혼. 이른 결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한테 야 옛날에 너네는 옛날에 너네 나이였으면은 벌써 애 아빠 됐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잡혀가기 싫으니까 10몇 살 여자들은 생리만 끝나면 바로 결혼을 시키는 거야. 더 심한 경우에 생리도 안 끝났는데 바로 미리 결혼을 시켜요.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엄청 많이 잡혀갔어요. 고려 여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 잡혀간 여자들은 행복할까? 아니죠. 성노리개로 끌려가는 거잖아. 대부분의 고려 여자들이 이 이영만리에 끌려가서 이 몽골 남자들의 성노리개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기황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공녀로 몽골에 끌려가서 몽골 황제의 아내까지 되는 몽골의 황후까지 올라가는 입지적인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바로 드라마로 나왔었던 기황후예요. 기황후.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몽골연과 우리가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에 고려에 몽골 풍습이 유행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몽골풍이라고 그래요. 몽골풍. 아무래도 여러분 봐봐. 검문세족. 지금 이 고려, 이 원간섭기 당시에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야? 검문세족이야. 얘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는 애들이야? 원나라에게 잘 보이려는 애들이죠. 당연히 얘들은 입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을 누구랑 똑같이 할까? 당연히 원나라랑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려 당시 지배층들의 원나라의 옷을 입고요. 원나라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바꿉니다.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면 여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변발이라 그래요. 황비옥 머리. 이제 양쪽 여기 남겨놓고 이마를 빡 다 밀어버리는 이게 흔히 이제 오랑캐 컷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이 변발. 그리고 호복.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머리를 한다. 그래서 변발과 호복도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 몽골 풍습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남자친구들 이런 머리 스타일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는 머리 스타일이죠. 근데 돈 받고 나한테 돈을 준다 그래도 이런 머리 스타일 하기 싫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얘들아. 이게 약간 지배층의 상징인 거야. 나는 원나라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되게 많아, 이거 말고도. 여러분, 소주. 어른들이 좋아하는 소주 있죠? 소주도 몽골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두도 몽골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우리 보면 연지곤지 찍는다, 머리에 족두를 올린다 그러죠? 이것도 몽골 풍습입니다. 씨름?
그것도 몽골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알고 있는 거의 상당수가 이때 몽골에서 들어온 거야. 씨름, 연지곤지, 족두리, 소주, 만두. 거기다가 우리가 용어 쓸 때, 야, 이 양아치야, 뭐뭐치 이런 용어 있죠? 양아치 하는 거. 그 치도 이 몽골에서 들어온 언어예요. 그럼 우리가 몽골에게 유행 받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고려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몽골로 잡혀갔잖아. 이 고려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게 퍼지기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려양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양. 그건 이제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상추. 상추는 우리가 상추 쌈 싸먹는 건 우리만의 고유 풍습이거든? 이게 이제 몽골에게 유행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몽골 풍습이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빈칸 아무 데나 써요. 전 여기 원래 아래다가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좀 쓸게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몽골에게 땅도 빼앗겨요. 땅도. 어떤 땅을 빼앗기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자,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니? 쌍성총관부라고 적었죠, 여러분. 쌍성총관부. 이거는 어디의 땅을 몽골 애들이 뺏어간 거냐? 철령 이북 땅을 뺏어간 겁니다. 철령 이북. 그럼 여기가 어디냐? 교과서에는 12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 화면에도 있고, 프린트 그 오른쪽 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주라고 나와 있죠. 화주. 여기 아래에 화주 쌍성총관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화주 이북지방. 여기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화주 이북지방을 우리가 철령 이북지역이라 그래. 이 철령 이북지역, 이 표시된 이 땅을 다 몽골이 뺏어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뭘 설치한 거야? 우리의 철령 이북 땅을 빼앗아가고,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이 철령 이북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몽골 애들이 쌍성총관부라는 그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꽤 많은 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꽤 넓은 땅이죠. 거기다가 이거만 뺏긴 게 아니야. 또 몽골이 뭐도 만드냐? 동령부라는 것도 만들어요. 이거는 뭘 빼앗아간 땅이냐? 태조 왕건이 굉장히 중시했던 곳이 있죠. 고려의 제2의 수도, 개경 서쪽에 있는 수도. 어디였죠? 북진정책의 근거지이기도 했고,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고, 묘청이 수도를 옮기자고도 했던,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정체성과 같은 도시 있죠? 평양, 서경. 그 서경도 몽골 애들이 뺏어가고, 이 서경을 통치하기 위해 동령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디 뺏어가느냐? 탐라 총관부라는 것도 설치해요. 이건 어디를 뺏어가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어디죠? 제주도. 그 제주도도 뺏어가고 여기다가 탐라 총관부라는 거 만들어. 봐봐. 그 철령 이북 땅을 빼앗고 쌍성총관부를 설치했고요. 서경을 빼앗고 동령부를 설치했고, 제주도를 빼앗은 다음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꽤 많은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 탐라 총관부랑 동령부는 금방 우리가 돌려받아. 금방 돌려받는데, 그 원나라가 마지막까지 고려에게 돌려주지 않은 땅이 어디냐? 이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마지막까지 고려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리바이벌 해봅시다. 자, 원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고려의 대몽황제인 그 뒷부분입니다. 그죠? 고려는 끈질기게 원나라랑 싸웠지만 결국에는 원나라에게 항복하고 원나라랑 화의를 맺습니다. 그 결과 무신 정권은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원나라로부터 고려라고 하는 국가랑 왕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 고려가 뭐가 됐죠? 원나라의 친하 사위 국가가 되었죠.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원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 원의 내정 간섭 때 고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살펴봤습니다. 왕실 용어, 관제가 격화되면서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내정 간섭을 위해,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다가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한 기구로 남아있던 정동행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해? 지배층으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고 원나라에 딸랑딸랑거리는 친일파 같은 존재들, 친원파, 권문세족이 성장을 하죠. 이 권문세족은 굉장히 다양한 그 출신 성분, 특히 천민 노비 되게 많았어. 근데 친원파라는 공통점, 정치적으로는 음서, 정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인사권을 장악했고,
산과 강을 경계로 어마어마한 땅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대농장을 만들고 세금도 안 내고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경제적으로는 이런 대농장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지고 고려에 바치는 매사냥을 하는 곡물, 여자들을 바치는 공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몽골 풍습이 유행했다. 영토는 천령 이북을 빼앗기고 쌍성총관부, 서경을 빼앗기고 동령부, 제주도를 빼앗기고 탐라총관부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간섭기의 고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정치, 경제, 사회, 영토, 권문세족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나라가 어때요, 이거? 이건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 고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런 원나라의 간섭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럼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리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바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고려 그런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리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